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 발표회 사회를 맡은 조승준 신부입니다. 저는 광주 가톨릭대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건 문화관이고 여러분께서 이용하실 화장실은 입구 나가시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번 발제와 토론이 끝나면 두 번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입구에 다과를 마련해 두었으니 그때 당 보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도 여기 입구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논평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종합 토론 시간대 심도 있는 답변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진행 순서는 먼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부장을 맡고 계시고 본 심포지엄을 주관하고 계시는 김인석 루도비코 신부님의 개회식 및 인사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발제로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통한 5.18 정신의 계승을 주제로 박승찬 가톨릭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평 및 답변은 성산의 딸 수도의 소속 국춘심 수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나서 두 번째 발제, 대양공론장과 한국천주교회 공동체 운동의 통합적 전망 연구를 주제로 우리 신학연구소 정동현 연구실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고, 이어서 광주가톨릭대학교 김일두 교수 신부님께서 논평 및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간 휴식한 후에 종합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18과 공동체를 주제로 5.18 학술 심포지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술 발표가 열리는 오늘 내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가 진리신 당신을 좀 더 잘 알고 좀 더 깊이 사랑하며 좀 더 충실히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세상의 구체적인 진리로 오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김인석 루도비코 신부님의 개회식 및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기억과 식별의 5.18 학술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안 칩니까? 처음 해보는 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오늘 학술 심포지엄 인사말 원래 김상용 신부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신부님 그냥 인사말 환영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라는 소리에 속아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했는데 막고 보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의 원고와 또 이렇게 논평을 읽으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봤더니 그래도 제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김상용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인권평화재단 상임이사 일을 맡고 있는 김인석 신부입니다.
2019년 올해 기업과 식별의 5.18 학술 심포지엄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의 주제는 5.18과 공동체입니다. 먼저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통한 5.18 정신의 계승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신 가톨릭대학교 박승찬 교수님과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성삼의 딸 수녀의 북춘신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공론장과 한국초주교회 공동체 운동의 통합적 전망 연구를 발제해 주신 우리신앙연구소 경동현 연구실장님과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강주가톨릭대학교 김일주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년 5.18 학술 심포지엄을 이끌어 주신 강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김상용 신부님과 성기복 선생님, 그리고 광주인권평화재단 이진영 수녀님, 윤혜련 내진아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매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준비하면서 개최되는 이번 5.18 학술 심포지엄은 다른 해보다 더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는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진실된 과거의 모습만이 현재를 올바로 볼 수 있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식별, 공동체라는 의미를 통해 충만과 매듭이라는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신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심포지엄에 앞서 제가 오늘 5.18 관련 삼행시를 찾아봤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지은 삼행시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보여져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어졌는데요. 한번 5.18 이렇게 좀 소리를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5.18을 일어나서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기억하겠습니다. 팔자주름이 생기고 나서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단순하고 간결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발제를 위하여 박승찬 교수님을 연단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서 광주의 신학교에도 갔었고 이곳에서도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5.18과 우리 공동체라는 주제, 그리고 제가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장의 책임으로서 여러분들께 한번 5.18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3년 전에 이곳에 계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이 기업과 식별의 심포지움 선배가 한 분 계십니다. 노성숙 교수가 이곳에서 5.18 트라우마와 치유라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려가는데 선배로서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었는데 좋은 마음과 깊은 영혼의 울림을 경청하고 오길 바래요. 근데 제가 사실은 경청해야 되는 입장인데 경청하는 발제자라고 하는 또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따 논평과 토론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경청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0세 넘으면 우리 신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인 말을 잘 들어야지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그 자료집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욕심을 좀 부리는 바람에 너무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급하게 읽는 것은 시간 안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편안하게 저랑 같이 따라가시면서 제가 이 많은 분량의 내용들 중에서 드리고 했던 말씀들을 쭉 따라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쪽부터 제 글이 시작되는데요.
그쪽에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 너무 우리 광주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이 올해가 39년이면서 고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여러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는데요. 한 번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이 5.18 운동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이 그럼 거의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살아계셨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갑자기 받게 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때 드렸던 말씀은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쪽 마지막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분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극이고 또한 잘못하면 이것이 100년 동안 갈 멍해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39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광주 항쟁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랍고 아마도 추기경님께서도 틀림없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저한테 떠올랐던 생각인데요. 지금도 다시 생각해봐도 이 발언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로 슬퍼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마음과 같은 것은 우리 이곳에서도 선종 10주년을 맞아서 여러 기념 행사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행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5.18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10쪽 중간입니다. 민족사의 비극이요 수치라고 부르시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민주화를 하면서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야말로 광주 민주항쟁의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바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 예외적으로 진보나 보수나 상당히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이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돌아가셨을 때 자신만의 사람들이 조문했다는 것을 보여지듯이 그러면 차라리 남의 얘기는 우리 조비오 신부님이 쓰신 것처럼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 세상이니까 그렇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5.18을 재조명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좀 더 믿을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얻어내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발표는 5.18에 대해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써놓았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자료 정리된 것이 없길래 제가 욕심내어서 한번 정리해 본 것이고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린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은 주제가 공동체였고 공동체 영성과 연관시켰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공동체 영상 중에 몇 가지 4개 정도의 뼈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이 어떻게 우리 5.18과 연관되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 공동체들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5.18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던 것은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님이 주교회의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급하게 오셨고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걱정스럽게 내려가시게 됐죠. 김수환 추기경님 그 다음부터 아주 특별하게 5.1 광주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그 계엄군에 의해서 엄청난 폭력이 행해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폭발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폭력과 총기 난사는 일어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중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갔을 때 아마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13쪽입니다. 끊임없이 1시간 동안 있는 동안 계속 전화를 받고 오고 가면서 이것도 요즘에 책임자에 대한 것에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고 나더니 육군본부에 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전두환 중장관은 거의 이야기할 길이 없었고요. 폭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알면서 위컴 한미연합사령관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교황 대사를 통해서든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연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19일 날.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고 있었던 고건 전 전라남도 지사가 생각이 나서 밤중에 연락을 했는데
울먹이면서 이것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자기가 이미 사퇴했기 때문에 어떤 폭력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막아낼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21일 날 글라이스틴 대사를 만나서 이것을 얘기했었지만 아마도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미 대사한테서도 답을 찾아내지 못했고요. 이성 계엄사령관과 연결해서 만났을 때는 이성 계엄사령관은 원칙적인만 얘기하면서 자신이 계엄사령관으로 있는 한 군의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그 다음에 제가 쓰진 않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성 계엄사령관이 전중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름이 안 나왔었는데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움직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미 광주가 끊겨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수현 추기경님은 그곳과 연결시킬 수 있는 편지를 보내줄 수 있는 연결점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미 벌써 단절된 것을 보고 5월 23일 날 김수현 추기경님께서는 주교회의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진상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형제들끼리 피 흘리는 충돌을 피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발표를 하신 다음에 바로 윤대주교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5월 25일 날 현금 1천만 원과 함께 군종 신부님을 통해서 윤대주교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고민을 하면서 시국에 대한 담화문을 쭉 써 내려갔는데요. 15쪽입니다. 15쪽의 맨 밑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미 시위 진압이 도가 지나쳤으며 그것에 대한 이미 어느 정도 사태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책임자를 엄담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된다는 나중에 광주 사태에 나오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은 쓰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은 김수환 추기경 전집에는 나오는데 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대학생들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담화문이 발표되는 경우 굉장히 큰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표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5월 26일 아침 결정적인 밤의 전날 윤 대주교님께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그거를 받았지만 아직 최규하 대통령을 만날 방법을 찾지 못하셨고요. 그래가지고 주교회의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드디어 5월 27일 날 이 모든 계엄군이 봉쇄하고 나서 총격전을 벌이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망연자실하시면서 자신이 전달할 그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책을 하시게 됩니다. 광주 민주 항쟁 이루어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5월 30일과 6월 초에 이곳에 오셨었는데 이곳에서 오셔서 17쪽에 보시면 이번 사태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가야 될 멍해라고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광주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당한 폭력들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 듣고 가셨고요.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시면서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시면서 17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역사적인 책무가 무엇인지 이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건의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요. 약 한 달 후에 6월 25일 날 광주 사태는 통탄과 통분을 금치 못할 사실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시면서 이곳에서 시국 성명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전국 교회에 뿌려졌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교회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적극적인 운동은 일어나지 못했고 광주 교구와 전주 교구에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일정 시간들은 이미 구속자들이 연루자들이 구속되었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구속된 자들을 석방 사면하고 하는 부분들을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18쪽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사형 3명, 무기징역 7명, 나머지 75명은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군부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에 사태 같은 것을 보면 아주 응급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또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모든 걱정을 하고 있는 도중에 구속자 가족들이 서울로 올라오셨고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계신 명동 성당으로 왔다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김수환 추기경님 집무실을 점거하게 됩니다. 단식 농성으로 들어왔고 그때 소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너무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던 도중에 윤 대주교님이 올라오셔서 김수환 추기경님과 함께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을 면담했고요. 처음에는 전 대통령은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형 언도를 받은 3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가족들은 서울교구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다시 이곳 광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잠깐 마음에 안심을 놓으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광주의 진상은 전혀 전국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1981년 5월에 10일 날 김수환 추기경님이 미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윤 대주교님이 오셨을 때 그 미사 강론을 양보하시게 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신자들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우리 윤 대주교님께서 광주 사태는 처음에는 평화적인 학생들의 시위였는데 이것을 진압하는 단계에서 공수특전단이 너무나도 잔악한 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에 격노한 시민들이 걸기하고 무기까지 탈취해가지고 항거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다 알고 있었던 진리였지만 왜곡되고 침묵하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많은 시민들 앞에서 서울 시민들 앞에서 신자들 앞에서 이것이 공표가 되었고요. 서울 사람들한테 이러한 사태들이 퍼지게 되는 데 있어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작은 기여가 있었다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1984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광주를 방문하셨을 때 이미 모든 계획을 짜놨습니다. 모든 경기장에 가서 이곳을 거쳐가시면서 들리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교황님께서는 바로 이 성진 금남로를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것을 방문하시게 된 데에는 이건 광주 언론 쪽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아마도 김수환 추기경님의 전달된 메시지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까지 21쪽입니다. 87년도까지는 아직까지 진상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그것에 대한 것들은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촉발하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사실은 선조 10주년 기념할 때마다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는데 고문치사 사건 때 나를 밟고 신부들을 밟고 수녀들을 밟고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5.18 광주 민주항쟁이 아주 잔혹하게 억압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에 대한 것의 통한과 회한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87년도에는 적어도 폭력을 막아내야 된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쪽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5.18 광주 항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한이 축적되어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처음 시작부터 대학생들에게 폭력을 쓰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부터 이제 전기가 시작되었고 5.18 광주항쟁 희생자 7주기 추모 미사 때 그전까지는 서울에서는 많은 미사를 하셨지만 추모 미사 강론을 직접 하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로 이때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22쪽 뒤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원흉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속죄할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하지만 5.18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는 또 8년이라고 하는 또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995년 5.18 특별법 제정될 때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 초기에는 김영삼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들을 나서지 않았고요. 화합이란 이런 말을 하려고 했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중에 노태우와 전두환 전 대통령들의 그 죄의 원인들이 그 하는 모습들에 대한 것들의 문제가 되었고 그러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특별검사제를 23쪽 중간입니다.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보상이 아닌 실질적 배상, 피해자의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 이 5가지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김수환 추기경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진상규명과 모든 것들을 얘기하셨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자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24쪽에 한번 보시면 이게 95년부터 천천히 이런 일들이 광운 토론회에 갔을 때 기조 연설을 받고 드디어 요즘에도 느껴지는데 언론들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다가
김수환 추기경님께는 제법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붓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셨는데 24쪽에 보면 왜 실제로 5.18 당시 때는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솔직하게 인정하십니다. 공개적으로 규탄하지 못했던 것들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하지만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광주분들의 고통을 그 사태의 한가운데서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광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오다가 왜 95년이 되어서야 그렇게 나왔느냐 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25쪽부터 그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때였고,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광주 문제가 그들의 비리들이 드러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화장시키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아까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25쪽에 보면 25쪽에 은우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발표자가 처음에 이곳에 오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부끄러움과 책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다 느끼게 되는 그 부끄러움과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반적으로 했던 공동체에 대한 영성을 이번 다음 장부터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5.18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공동체의 영성에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이것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는 이성적 동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헌법에도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추기경님께서는 이성적 동물이라는 표현이나 때로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뿐이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추기경님께서는 3가지 요소에서 찾으셨는데요. 27쪽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27쪽에서 보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요. 단순하게 창조되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사랑해 주신다 라는 2번째 요소, 3번째로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존중받게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들은 성서적인 표현이고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일반적인 강론에서도 가끔 이 표현을 좋아하셨습니다. 인간은 신비다. 한편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밝혀질 수 없는 신비라고 얘기하셨고, 철학을 조금 공부하신 신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인격,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거 한번 넘겨봐 주시면, 이건 제가 논문도 많이 써놨는데요. 보에티우스의 인격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 철학자들은 어떻게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지 모르겠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이런 정의는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격에 대해서 정말로 개별성들이, 개별적인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관해서 가장 잘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은 어떤 능력을 가진 자나 이성적인 능력이 발휘된 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받는 사형수들에게까지, 사형수들조차도 인격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사랑받았고 불림받은 자라는 의미에서는 소중한 인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인간만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원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고, 인간들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어느 곳에서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것이 아마도 가장 전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9쪽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그 누구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근데 각각의 인간들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창조되거나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선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인격에 대한 존중과 연결시켜주고 계신데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누구도 존중받아야 된다. 똑같은 인격체인 타인들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공동선의 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공권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광주에 왔었던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일차적인 사명은 무엇이다? 인간 존중과 공동선에 대한 증진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만일에 이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권력으로서의 결함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다는 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영성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정의와 평화입니다. 정의와 평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화를 할 때 아주 유명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0쪽 중간인데요. 시비스 파첸 파라벨룸. 너희들이 만약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무슨 뜻이냐면 힘이 있어야지.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폼 잡으면서 얘기했었는데요. 힘이 있어야지 지켜지는 것이지 힘과 전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평화냐. 마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표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정말로 물리적인 어떤 힘이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매우 큰 의문을 처하셨는데요. 그건 왜 그랬냐 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주님이 주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고요. 김수환 주경님께서 31쪽 첫째 줄입니다. 평화는 뭐다?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김수환 추경님이 그러면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얘기하신 것이 뭐다? 정의의 실현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인용문 잠깐 읽겠습니다. 31절.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힘과 힘의 불만스러운 균형으로 전쟁을 피하기만 하는 그 상태가 평화일 수는 없다. 참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요 더욱더 완전한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항구한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김수환 추경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의가 평화를 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때로는 정의는 냉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정의만으로는 참된 평화는 이룩되지 못한다. 김수환 추경님은 3억 헌장을 인용하시는데요. 정의의 내용을 초월하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대체하는이 아닙니다. 정의의 실현을 대체하고 나서 그냥 사랑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의의 내용을 초월하고 이 실현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질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셨고요. 김수환 추경님께서는 아까 인격, 제가 인용한 것 같은 논문 쓰는 식으로 설명을 안 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누가 평화를 위해서 일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 마더 데레사, 샤를레즈 푸코, 간디, 도산 안창호 이런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다? 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까지 감수해 주셨던 샤를레즈 푸코 같은 분 떠올리시면 이 공권력도 폭력화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국민 민중들도 평화를 위한 싸움이라는 이름에 하에서도 폭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추경님의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33쪽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죠? 고통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 한번 여기서 정말로 그 모습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당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기회에는 김수환 추경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실제로 당하셨는지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한테 당하는 고통은 그래도 좀 덜한데 김수환 추경님은 초기에는 보수적인 구국사제단한테 사회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자신이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정의구현 사제단 후배 사제들로부터도 치매니 노망이니부터 시작해서 온갖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기자들이 괴롭히면서 물어봤을 때 그런 비판받으실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김수환 추경님께서 이러셨어요. 저는 저를 갖다가 너무 제 어두운 면과 달리 하도 띄우셔서 내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나한테 바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충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사랑하고 보통 사람들한테 받았던 그 공격에 대한 것들은 사실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셨던 이유는 뭐였다?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꾹 참아내셨고, 그것은 추기경님의 일반적인 평화에 대한 것이 거창한 평화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의 평화. 아마도 추기경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광주에 이 고통받은 분들께 가장 원하는 것은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의 평화를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마 추기경님께서 원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33쪽 맨 마지막입니다.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영원히 계속되고 일상생활의 평온함과 화목함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평화입니다. 제가 바랄 땐 광주야말로 그것을 강제로 빼앗긴, 그리고 아직 39년이 되도록 이 일상적인 평화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빼앗긴 평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고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부분은 사랑과 나눔이었고요. 사랑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하도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34쪽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김수환 추경님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얘기하셨을 때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으셨어요. 당시에는 아직까지 개인 중심의 개인 영혼 구원이야말로 자신들의 목표라고 바티칸 목이 이전에 가르쳐왔기 때문에, 근데 김수환 추경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려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기본적인 정신이야말로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평생에 걸쳐서 이것만큼은 자신이 아예 사제가 되었던 51년도부터 돌아가시는 2009년까지 이것을 실천하신 측면에서는 아마도 의심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랑과 나눔을 위한 실천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36쪽에서 보면 사실 당시 한국인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외국인 노동자들한테까지 최초로 필리핀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미사, 그리고 그들을 위한 상담센터,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라파엘 클리닉까지 실질적으로 배려해 주셨던 분은 바로 김수환 추경님이었다. 한마디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가 얼마나 잘났길래 김수환 추경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렸는가? 자질은 있었지만 우리 신학생들이 많으셔서 천황용을 좀 쓰자면 가난태는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순교자 집안이고 다른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셨는데 현실태로 바꿔놓는 불을 지펴준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을 그 민스터 유학 시절에 체험하게 되었고요. 당시에 요한 23세께서 공의회 기도문을 갇히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작용하신다라는 체험을 받았고요. 도중에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들어오셔서는 대구 가톨릭 신문사 15사 사장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공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때 그걸 다 번역해서 소개하신 분이 바로 사장 신부였던 김수환 추기경 신부였습니다. 그때 소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게 되었고요. 어디에 그 정신이 나타나느냐? 바로 37쪽에 마산 교구장이었다가 서울 대교구장에 번역만 다른 같은 표어를 쓰게 되는데요. Pro vobis et pro multis.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또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지금 성체형을 축척성문에서는 많은 일을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사실은 번역으로만 보자면. 하지만 정신적으로 김수환 추기경님은 단순히 많은 이가 아니라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고요.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셨다? 세상을 위한 교회일 때에만 이것이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간 존중 세 가지 요소요. 공동체 형성 중에 정의와 평화, 사랑과 나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나눔에 대한 교회로 연결될 수 있고, 당시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개탄하셨어요. 내적 쇄신이 진짜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체와 성인의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당시에 요즘에 좀 많이 먹지만 빵과 포도주를 그렇게 잘 듣지 않는 곳에서 성체 성사의 핵심은 뭐다? 내 밥이야. 그리고 밥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로 육화된 그 세상을 위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급하게 넘어간 이유는 그래도 한 15분 동안이라도 우리 5.18과 38쪽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이 좀 빠르겠지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좀 또 쫓아오셨나요? 쫓아오셨더라도 제가 50분 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였고요.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38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 종합하는 세상을 위한 교회까지 포함한다면 공동체의 영성의 핵심이 저도 놀랐는데요. 이렇게 강조하셨던 영성이 5.18 광주민주항쟁 때는 실질적으로 모두 다 현실적으로 실천으로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가장 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참하게 짓밟혀서 저의 표현이 아니라 박동원 신부님이 정리한 건데 생명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 법 앞의 평등,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가 몽땅 깨어진 상황 속에서 인권 수호 운동이 필요한 장소가 바로 광주 이 민주항쟁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어떠한 평화라고 하는 것들은 거짓선이었고 소수의 지배자들의 이익을 발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뜨려버린 것이다. 공동체적인 전체적인 국가의 선을 파괴하는 행동 속에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것이었고요. 아주 이미 사회 교리에 나와 있는데 자기들의 의지, 지네들이 생각하는 폭력과 같은 것을 타인들한테 강요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교회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과 투쟁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39쪽에 보면 7주년 기념미사에서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떠한 성격인지 이게 아직도 거의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부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너무 개탄스러운데요. 광주 사태는 너무나 참혹한 일입니다. 그날 광주의 젊은이들이 외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이 땅의 민주화와 인간다운 삶을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나라의 실권을 잡은 일부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피를 흘리고 생명까지 빼앗겼으며 광주 시민 전부가 수일간 외부와 완전히 단결된 고립무원의 상태의 공포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따라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악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날을 슬픔과 분노의 느낌 없이 기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칠 수 없습니다. 광주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그분이 증언하면서 이때의 사태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셨고요. 단순히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불가침 권리에 대한 일체의 침범인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다. 이것은 이런 일들을 벌어지고 방치되었던 것은 이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 어디서 일어났다? 5.18 광주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정의와 평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5.18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고통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을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정의로움이 아까 정의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의의 실현이 광주 시민들을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에 관계되는 것이었고 40쪽에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강도당한 이웃이 있다면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지금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도움이 되어주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기는 실질적으로 빼앗겼고 지속적으로 빼앗기는 강도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교회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행해야 하는가? 강도당한 이웃을 도와주시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승영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감했습니다. 결국 40쪽 첫 단락 마지막입니다. 죽음의 행진과 최후 항쟁은 가톨릭의 사랑, 정의, 평화의 절정이자 결정체였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이 밥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은 광주 항쟁회 때 요거는 제가 써놓은 것만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 국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생명 공동체가 실현된 것이었고 그들의 실질적인 광주 항쟁 속에서 생명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내어줌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인데 놀라운 일은 바로 그것이 5.18 광주 민주항쟁 때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 전 존재를 내걸고
자기 안전과 타자에 대한 인정을 위한 투쟁을 해주셨다. 어린 고등학생 문제학군 자기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등학생으로 도청을 떠나지 않았던 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함들 박관영, 김의기, 김태훈, 신영일 이분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바쳤던 모든 분들이 단순하게 이분들의 개별적인 생명이 아니라 41쪽에 보면 이재명 신부님께서 대신 죽음이다. 대신 죽음. 공동체를 선포하기 위한 이걸 쫙 따라올 때야만 그 이전에 이곳에서 발표되었던 놀라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5.18은 절대 공동체였다 또는 눈부신 계시다라는 표현들이 들어있고 저는 차라리 성사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사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들의 생명 바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벌어졌다면 5.18이야말로 성사가 우리들한테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만 15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썼던 주디스 허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해자들이 주된 특징이 뭐다? 은폐와 왜곡입니다. 무엇인가를 저지른 자들은 그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왜곡시키려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왜곡과 침묵의 카르텔이 끝없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사태들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쭉 왜곡과 침묵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왜곡하는 모습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분노하셨던 모습에 대한 언급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한번 봐주시면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7월부터 몰아가고 있었냐 하면 계속해서 폭도가 요즘에 들으시는 북한의 개입설부터 흘려가면서 언급도 전혀 못 되는 상태에서 몰아가고 있을 때 그 광주 사태가 벌어진 것은 사실 이쪽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리스도의 양심에 입각해서 행동하였을 뿐이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왜곡된 침묵 속에서 가톨릭 교회가 서중석 선생은 5.18 항쟁 이후 어떤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에 참여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왜 그랬냐 하면 왜곡 보도가 너무 심했고 민주적인 언론들은 이미 다 폐간당하거나 정간되어 버렸습니다. 저 얘기를 전혀 못할 때 그나마 일부지면 얘기했던 것은 가톨릭 교회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 줬고요. 하지만 조비오 신부님, 조철현 신부님께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교회가 되어 있는 모습에 대한 일침을 가하십니다. 43쪽인데요. 예외는 어디에만 있었다? 우리 광주대교구와 전주교회만 예외였고 개인적인 김수환 추기경님 정도 아니면 정기교회 사제단 정도만 예외였고 대부분의 교구와 교회 언론은 침묵했으며 대구 교구의 일부 신부님들은 오히려 신군부 정권의 독재 권력에 편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십니다. 나중에 토론 때 아마 신부님께서 지적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면서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공통적인 모든 교회 이름으로서 광주 이분들께 참여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벌이게 됩니다. 7주년 미사 때 엄청난 참사 앞에서 침묵했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셨고요. 용서를 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김상용 신부님이 맨 처음에 올라오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쓰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과 윤대주교님이 공감하시면서 쓰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진실입니다. 다른 어떤 과장돼서 사람들한테 흥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진실이라는 팩트에 대한 진실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계셨고요. 그런 것들이 촉발되었던 것이 더 전체적인 문제로 번져나간 것은 미 문화원 방화 사건입니다. 우리 신학생들, 젊은 신학생들은 낯설 수가 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환 중에 하나로 그들한테 편성을 했던 미국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그 방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연결되었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원주교구 최기식 신부님이 체포되면서 전국적인 문제로 번져갔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 45쪽 넘어가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사태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것은 광주항쟁의 진상과 원인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만약에 인권 유린과 공폭력이 남용이 계속되게 있다면 언론의 침묵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신 바 있었습니다. 46쪽에 대한 내용은 읽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노성숙 교수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일반적인 트라우마는 개인들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가해진 이 폭력들은 사회적인 지지가 다시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상담을 받고 뭐를 치유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유 조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동체들이 치유되는 모습들을 사회적인 지지가 이루어져야 될 때에만 그들의 고통과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인정될 때에만 치유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만일에 지금 올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숨김이라든지 왜곡되는 자들에 의해서 2차, 3차 가해가 가해지게 된다면 트라우마는 훨씬 더 심해진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때 썼던 게 뭐다? 치유 공동체와 가해 공동체에 대한 대비입니다.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저는 적어도 첫 번째가 뭐다? 지가 알아들어서 고통의 의미가 뭐라고 잘난 척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경청해서 들어주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경청의 미덕을 가장 잘 발휘하셨던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한테는 자신이 그 놀라움의 호들갑을 떠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 자신의 친구로서는 윤건희 대주교님이 목자로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광주 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체험 공동체의 고통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들을 미리 밝혀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그 경청과 사회적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48쪽에 함께 울고 공감하며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원을 통해서 당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계속해서 끊임없는 지지를 갖다가 표현하셨고요. 일반적으로 주교님들이 모두 다 동의하지 않을 때 그래도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떤 역할 때문에 주교위원회에서 공통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48쪽 중간에 5.18 체험공동체의 사회의 단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한 모델과 사회적 치유의 원형을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81년 상소주의에서 당신이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공희 대주교님께 강론을 양보했던 것은 진짜로 얘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윤공희 대주교님은 단순하게 사제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 고통받은 광주 시민은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셨는데요.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생존자들, 고통을 받은 주체들이 이 주체성이 스스로 이 고통에 대한 것들을 선언하는 것의 중요성 때문에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인간 존중과 참된 평화를 위한 기업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아마 토론하면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꾸 잊혀져 버리려 하고 저도 80년 학번이기 때문에 광주가 저의 삶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장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잊혀져 가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신학생들이나 광주의 젊은이들은 알지만 외부의 젊은이들은 5.18은 더 이상 생생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 5.18의 광주 이 민주항쟁이 다녔던 계승정신이 어떻게 확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5.18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극단적인 평화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한반도고 그 평화에 대한 위협은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 우리 남한 사이의 관계성부터 나타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저는 이 광주 민주항쟁의 해결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 민주항쟁에서 최근에 아시아 인권선언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인권선언에 대한 부분이 시도되고 있는데 단순히 광주의 공간적인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이 정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영성이 실현된 이 사건들은 확산되어 가고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50쪽만 한번 봐주시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계속해서 은폐하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그 특조위를 방해했을 때 이들이 외친 원칙이 광주의 5원칙이었습니다.
인용문 보시면 광주의 원칙은 세월호 참사에도 적용됩니다. 인용문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명예도 회복도 보상할지 어떻게 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주 민주항쟁의 이 체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과 해결책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제대로 해결됐을 때에만 저는 이것이 나중에 평화적인 통일에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53쪽에 맺은 말로 넘어가 주십시오.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이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전달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쭉 해오신 일 중에 53쪽 두 번째 단락인데요. 용서와 화해, 사랑의 결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순서가 있으셨어요. 아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실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실에 기반한 진상규명입니다. 이것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님과 아마 김수환 추기경님은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조비오 신부님 당사자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해결하려면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자의 관용이 필요하다. 이 피해자의 관용 속에서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따라서 잊으라고 이제 잊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바깥의 가해자들이나 바깥의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광주 체험의 당사자들이 관용의 마음으로 그때서야 선포할 수 있다. 체험 당사자들만이 내가 이제 나이들을 용서하노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 용서와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마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그들의 제대로 사과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만 아마도 일상의 평화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54쪽에 분노는 느낄 줄 알아야지고 저항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55쪽에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대한 것들은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는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의 평화는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충고를 해 주시게 됩니다. 압니다. 추기경님 아십니다. 이거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광주의 체험공동체에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 아시고 그것은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총에 대한 체험이고 그 은총 체험을 우리들 아마 십자가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서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렸지만 55쪽과 56쪽의 말씀은 40년이 내년이면 40년입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100년이 지나야 아마 해결될 것이다. 근데 100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추기경님께서도 사죄하라고 요구하셨고 모든 분이 얘기했던 그 자들이 제대로 사죄하면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들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 우리 사람들한테 기업 공동체를 확산해서 49년 희년 때는 우리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체험 공동체들이 진정한 극복과 화해의 희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경청해 주신 분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해온 57쪽에 바보처럼 옹기처럼이라는 시는 각자 읽어주시기를 청하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귀에 쏙 들어오게 발제해 주신 박승찬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듣는 내내 교수님의 그 꿀성대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본 발제를 통해 5.18에 대한 기억의 상실과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무관심 그리고 죄의 원흉들인 가해 공동체의 무리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기억의 훼손과 왜곡에 대하여 5.18을 통해 드러난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기억하고 발전시키고 현재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은 5.18에 대해서 상처의 치유와 정신적 유산으로의 가치 부양뿐만 아니라 새로운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진정한 과거사 정리와 역사적 치유가 이루어졌을 때
체험 공동체를 통해 나타난 5.18 정신은 세계로 향하는 보편적 정신적 지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발제였습니다. 이어서 논평을 해주실 국준신 수녀님의 발표를 듣고 또 짧은 또 답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공동체 영성이라는 주제와 5.18 정신의 계승이라는 이 주제의 두 부분이 다 굉장히 비중이 있는데 이 두 요소를 결합해서 이렇게 폭넓고 또 깊은 연구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크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자료가 다 양이 막대한 자료인데 이걸 다 섭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연구였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5.18 체험 단둘이쯤에 있었고 또 이제 그랬지만 김추경님께서 5.18과 관련하여 했던 노력과 역할을 제가 몰랐던 부분도 이 논문을 통해서 많이 또 생생하게 알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동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파일로 받고 읽으면서 한 10번 가까이 읽었는데 교수님 좀 원망했어요. 이렇게 많은 인용문 사이 행간이라 주시고 쓰시지. 그래서 제가 한 20몇 페이지 되는 걸 봤는데 파일로 이거 정상적으로 편집을 하면 40페이지는 되겠다 했는데 딱 지금 보니까 41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인용문 앞에 행간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읽으면서 이거 논평보다 제가 그냥 단순한 독자에서 영적 독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좀 불행한 게도 논평자 역할을 맡게 되어서 제가 처음에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논문에 다뤄진 공동체 차원은 제가 익숙한 교회적 맥락에서라기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주제여서 많이 제가 부족하다고 여겨졌습니다만 맡은 일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좀 지역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수용하고 이해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또 배웠던 논문이기 때문에 토론거리를 끄집어낸다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좀 지역적인 얘기가 되더라도 그리고 10분이 상당히 저에게는 좀 짧은 것 같아서 많이 좀 빨라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술 심포지엄의 큰 주제가 5.18과 공동체예요. 박 교수님 논문도 기본 주제인 공동체라는 용어가 여러 맥락에서 논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면서 계속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단어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미가 이 논문에서는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거나 또 자명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익숙한 교회적 맥락에서의 공동체와 사회적 맥락에서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종종 중요한 대목에서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전문적인 의미로서 공동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개념을 혹시 먼저 좀 정의해 주셨으면 좀 도움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적어도 김추경님께서 공동체 영성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셨는가를 하실 때도 그분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지 또 그분이 생각하시는 공동체 상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신 적이 있는지 좀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 궁금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쓰인 공동체라는 용어가 적어도 추기경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 영성이라는 표현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해 공동체라고 한다면 추기경님의 공동체 영성이 해당되는 대상일까 하는 이제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이런저런 자료들 보면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상호 구성원들 간의 상호 관계이겠죠. 공간적 요즘은 또 이제 SNS 때문에 공간적인 제한은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데 공간을 넘어서서 다양한 그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공동의 연대, 또 함께 추구하는 어떤 공동의 가치 이런 것들이 공동체 구성의 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적 맥락에서 보는 이제
그 공동체 개념은 당연히 3.1 차례님이나 또 송치의 송사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호작용과 연대를 통한 유기적 인간관계라는 요소가 없어도 공동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익숙한 교회적 맥락을 넘어서서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요. 본 논문에서 5.18과 관련하여 쓰이는 공동체라는 용어에 항상 이 상호작용과 연대 요소가 있는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제가 발견한 것으로서는 가해 공동체라는 표현이 항상 좀 저에게 좀 걸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가해 공동체에서 자기네끼리는 어떤 상호작용도 있고 공동 목표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악행을 위해서 함께 만나거나 악행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때 거기에 공동체란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알아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는 제가 많이 배웠던 논문이기 때문에 좀 함께 더 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유형이 크게 4가지로 이 논문에서 나타납니다. 각각 공동체란 말 앞에 각각 4가지 서로 다른 이제 명사의 관용어들이 붙어 있는데요. 먼저 이 모두가 다 모두에게 그냥 쉽게 이해되는 단순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체험 공동체라는 표현은 저도 쉽게 이해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처음에 이해했던 단순한 이해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18을 직접 체험했던 공동체라는 이제 1차적인 정의가 제시되어 있긴 합니다. 체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제 그런 의문이 있다가 들었는데요. 우선 체험은 피해 체험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의 체험 공동체인 광주 시민들이라는 표현들은 광주라고 하는 지역, 공간적 의미로서 이 체험 공동체를 경계를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8을 직접 체험했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이전의 자료에서 정일준이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분도 이 시민 즉 피해자 중심으로 체험 공동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용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5.18의 피해자 보험주를 논할 때 지금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다른 피해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5.18 38주년 지낼 때 어떤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어떤 언론사에서 그때 가해 군인, 공수부대 군인이었던 사람을 추적해서 인터뷰하려고 하는데 산속에 숨어서 혼자 은둔해가지고 모든 접촉을 끊고 이렇게 살고 있어서 뒷모습만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걸 봤는데 그런 분이 가해자이죠. 근데 피해자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복잡한 생각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생각하게 된 또 다른 피해자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나 판단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폭력 행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 학살의 이제 주범이면서 직접 참여한 사람이면서도 자기는 명령에 의해 움직였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 그 유명한 아돌프 아이히만 같은 군인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법적 명령을 양심에 따라 목숨을 걸고 거부할 용기가 없어서 또 스스로 상황 판단할 만한 정보도 갖지 못해서 그 진압 부대에 속해서 가해를 했던 군인들의 피해는 어떤 체험의 범주에 드는지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화해를 이야기하고 또 기업 공동체 우리가 이제 기업 공동체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의 피해도 이제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진상 규명과 최종 책임자 규명은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업 공동체와 5.18 공동체를 제가 함께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은 이 두 공동체가 많이 겹쳐지기 때문인데요. 기업 공동체는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인칭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기에 광주에 살면서 혹 다른 곳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고 이제 계산될 수 있겠죠. 김영선 주임께서 이제 이들을 포함해서 항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그 후대를 살아가면서 부채의식과 연대감, 책임감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이런 더 폭넓은 사람들을 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5.18 공동체를 규정할 수 있다고 이제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5.18 공동체와 기업 공동체는 굉장히 밀접하거나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기업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본인이 채권 공동체에 속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 주변에 아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서로 관계들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유 공동체에 대해서도 기업 공동체 정도의 정의가 좀 더 있었으면 저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유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노성석 교수의 글을 이제 인용하셨는데, 그 치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이유, 특징은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건 5.18 피해자들이 치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핵심 요소의 하나인 유기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 구성원들 사이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그 의미론적인 외연을 제시해 주셨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은 가해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친유 공동체와 대비해서 2차, 3차 가해를 저지르는 공동체라는 이제 뜻으로 노성숙 교수님이 그래서 인용되었는데요. 저에게는 가해라는 말과 공동체라는 말이 모순 개념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조합이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악을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는 조폭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직 혹은 집단 이런 말들을 이제 쓰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긴 한데요. 그들이 볼 때는 공동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인 표현으로 갖다 쓰는 것은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스쳐갔고요. 이제 부정적 단어와 함께 쓰는 경우에는 보통 조직, 집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패거리란 말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가해자들의 조직, 집단, 패거리. 이 가해 집단은 이제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겠다는 사실인데, 첫째는 물론 책임자죠. 금년에 많은 증언자들이, 증인들이 나와서 많은 증언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책임자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 결정과 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한 권력자로서 5.18 학살의 주범이요 최종 책임자가 1차적인 가해자겠죠. 그리고 자신의 결정권은 없어도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긴 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도 동의하고 의지도 가담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한 하수인들도 똑같은 이런 가해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해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해 행위를 했지만 양심의 가책이나 나중에 알게 되어서나 고통받고 있으면서 후유증에 평생 시달리는 군인들도 일단은 가해 공동체로 이제 간주되는 것인가,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 채원 공동체에도 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라면 이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다음 부분은 별로 중요치 않아서 이제 시간도 짧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언급하고 싶다면, 제4장 두 번째 왜곡과 침묵의 가르침을 깨는 진실을 옹호하는 교회에서, 교회가 여기서 말한 교회는 어디인가 누구인가가 좀 생각이 하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왜곡과 침묵의 가르침을 깨고 진실을 옹호하고자 노력한 주체가 누구인가 명백히 드러난 바로는 광주교구, 전주교구,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추경 정도라고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평문을 보내고 나서 최근에 접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교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하는 영상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부산교구는 일본 방송을 통해 소식을 접했고 특별 헌금을 신자들에게 실시해서 광주에 전달하면서 87년도 광주 사진집을 제작할 때 제작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책자를 교구 안에 보급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산교구도 좀 띄워주셨으면 어쨌건 5.18의 진실을 옹호하는 교회는 한국교회 전체나 대부분의 교구가 아니었던 것이 이제 분명하고요. 오히려 조철은 신부님 해볼대로 대부분의 교회 언론이 침묵으로 독재 권력에 동조했고 주교회까지 소극적이었다면, 그리고 김추경님과 일부 사제의 노력이 예외적인 현상이었다면, 제목에서 말하는 교회는 적어도 한국교회나 대다수 교구는 아닌
셈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한국 교회 대부분은 오히려 침묵의 카르텔에 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목과 내용이 좀 어긋나 본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참된 운의 교회는 이 세 교구뿐이었다. 추경이과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었다. 그러면 맞는 거죠 제목이.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배제. 너무 극단적인 주식인가요? 서사한 말까지는 그냥 서사하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한 가지만 시간이 있는데 한다면 이제 성사성을 저는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성사가 이제 정말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영혼들이 순교 시대나 독립운동 시대나 이런 때만 뛰어난 영웅들이 엘리트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제 저희들이 김군이라는 영화를 개봉하는 날 처음 봤어요. 공동체가. 농마주의 20세 안팎에 우리 집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김군으로 부르는 이런 하층민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죽어갔다. 이 사실이 너무나 아름다운 감동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와 함께 이제 주목받아야 돼서 뭐들 아십니까? 이것도 함께 성취성사나 성사상과 함께 생각해 보시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시간이 늦었는데요.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정말 저도 감동받았고 많은 분들이 감사할 이 논문에서 추기경님의 이런 공동체 영성이 교회 밖으로까지 일반인들에게까지 좀 확산되어서 정말 5.18 진실이 밝혀지고 그 의미가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김추기경님 영성연구소 소장은 또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바를 조금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평에 대한 답변은 종합 토론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5시 40분까지 휴식을 가지시고 정시에 자리에 죄송합니다. 3시 40분 네, 3시 40분까지 자리에